자, 우리 지난 시간은 아니고, 지난주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소설 작품을 가지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그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소설의 새로운 시도들,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문체상에 쉼표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문단의 첫 어절을 앞에 한 칸 소제목으로 사용하고 이런 이 독특한 시도들을 하면서 참신한 시도들을 하면서 개인의 내면 의식을 보여주기에 효과적인 그런 형식을 사용해서 내용을 좀 더 그리고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보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고독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포인트는 고독한 구보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면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여기서 사용되었던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체상의 특징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단원을 정리하면 문학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결합물이에요. 내용물만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그 문학 작품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 내용물을 어떤 그릇에다 담느냐, 어떤 형식이라는 그릇에다 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내용물이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죽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형식상의 특징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어부사시사에서 사계절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음구도 넣고 40세에 이르는 연시조로 구성하고 그 여음구도 이제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런 어부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기에 적합한 그런 이 형식상의 특징들이 보였죠. 그리고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독특한 형식, 그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소설적인 독특한 형식을 취해서 이 개인의 내면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과 이 형식은 문학작품 안에서 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유기적인 화합물이다. 서로 연결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도 유기체라는 거죠.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쭉 넘어가서요. 대단원 마무리에 그 추가 작품들은 그냥 넘기는 걸로 하고요. 지금만 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추가 작품들 중에 필요한 건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고요. 쭉 넘어가서 2단원. 자, 2단원으로 갑니다. 우리는 2단원의 문학의 수용과 요것도 해야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감상의 맥락, 이해 인접 분야 매체 이렇게 세 파트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학 감상의 맥락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들 교과서 58페이지입니다.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음식이랑 함께 먹는지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죠.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 이거 만들 때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는가. 자, 이 또 말 안 듣네 또. 자, 작가, 그 다음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유사한 작품들,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겁니다. 상호 서로 텍스트는 그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글이에요. 글. 서로 작품과 작품이 서로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이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든지 이런 식의 작품들끼리 서로 연결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맥락 파악할 때는 이거 누가 썼어? 이거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어? 그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작품 뭐가 있지?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단원의 맥락,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맥락을 파악하면서 감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뭐가 이 작품에 반영됐을까? 이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 작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과 유사한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볼까?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수업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작품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 산문이 하나 나오고요. 고전 소설이죠. 두 번째는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해서 윤동주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쉽게 쓰여진 시는 안 할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미 다뤘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될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생규장전 하나 가지고 이 문학작품의 맥락 중에서 작가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는지,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 작품과 유사한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작품은 뭔지 요 세 개를 작품 하나로 다 파악해 볼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빠집니다. 자, 이생규장전 이거 그림만 봐도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사랑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참, 사파 잘 그렸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59페이지에 있는 그 작가에 대한 요소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작가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지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작품을 파악하고 접해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단원에서의 목표 자체가 이 작품 감상의 맥락을 잘 파악해라라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작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은 천재 작가 김시습. 조선 전기 천재 작가로 알려진 김시습은 1435년 서울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다. 그는 3살 때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5살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아는 천재였는데 그 소문이 당시 임금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명성을 드날리던 김시습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였다. 특히 김시습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양대군의 단종 왕위 찬탈 사건은 그를 평생 떠돌이의 삶으로 살게 한다.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김시습은 떠돌이의 삶을 살았지만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지식인의 의무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면모로 인해 율곡 이이로부터 백세의 스승이라는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김시습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산수를 방랑하며 좋은 경치를 만나면 글이나 시를 쓰며 살았다. 이러한 그의 삶은 작품 세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역대 시인 가운데 김시습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시로서 말한 시인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의 자유로운 삶만큼이나 그의 저작 또한 다채로운데 특히 수많은 작품 속에서 조선 전기의 사상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교와 불교 정신을 아우른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당대를 풍미하였다. 많은 잠깐 멈춰서 가자고 하면,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김칠습은 어쨌든 유교라는 가치관, 이 성리학적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 잡혔던 그 조선시대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이 작품에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불교에도 이 사람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도 작품에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도교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적 사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막 되게 기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그의 사상에서 이제 이 금오신화 작품만 보더라고 해도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교적인 가치관만 가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교적 세계관도 있고, 그 당시에 이 유교적 세계관이 막 자리 잡아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교 자체를 굉장히 이단시했거든요. 근데 김칠습은 자유분방하게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막 환생해가지고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속에는 이 다양한 사상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육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들 한국사 배웠으면 이거는 알겠죠. 사육신이 있고 생육진이 있고, 그 당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을 폐위시키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원래는 5살 때부터 신등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선대였던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조정에 나가서 큰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 세조의 왕위 찬탈을 보면서 내가 이런 판에서 가면 펼칠 바를 못 펼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삭가 쓰고 이제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이렇게 글로써 좀 자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김시습이 지었던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이에요. 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이 들어있는 소설집. 그러니까 금오신화 안에 5개의 소설,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게 된 5개의 소설이 들어있는데 이생규장전이 그 중 하나고요. 그래서 금오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 동영상 끝나고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작품들 중에서도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으로 김칠습의 대표작으로도 유명하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 주인공이 대부분 제자가인적 인물이라는 점이며, 제자가인이 뭔지 모르죠? 제자가인이란 말은 제는 재주가 많다는 뜻이에요. 가는 아름답다는 뜻이죠. 재주 많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진아 이런 애들 같은 엄진딸 이런 애들처럼 막 똑똑하고 이쁘고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둘째,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이생규 장전은 전반부에서는 살아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후반부에서는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로 명혼소설에 해당한다. 명혼소설이라는 것은 죽은 혼과의 사랑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던 지식인, 스스로 방랑자가 된 천재작가 김시습. 그는 세조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이라는 시대적 충격에 타협하지 않고 방랑과 운둔의 삶을 살며 일생을 마쳤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존경하는 후학들에 의해 작품들이 재평가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집이 편찬되었으며, 그가 남긴 자유분방한 사상체계와 탁월한 문장은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 이 작가 동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금오신화에 대한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자, 여기서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김지습이 지은 소설이고요. 소설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국의 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우가 전등소설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이 금오신화처럼 조금 기이한 현실에서는 있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그런 전등신화네요. 미안. 전등신화. 구우의 그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요. 왜 이렇게 두껍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독창적인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창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가의 독창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전등신화하고 똑같이 베껴 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배경이 이전에는요. 이후에도 그런데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니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요. 그리고 소재랑 주제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금오신화 얘기하면서. 근데 금오신화에 뭐 용궁부연록 같은 소설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글재주가 있는 그런 뛰어난 제자가인 인물도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서 용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그 용궁의 상량문이라고 하는 뭐 집에 이름 같은 것들을 딱 써서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되게 인정받고 돌아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용궁이라는 뭐 이런 배경 소재 자체가 좀 독특하고 그 남현부주지라고 하는 건 염라대왕과 이제 독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염라대왕이 이 주인공의 생각에 아주 이 주인공이 뛰어남을 파악하고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나 주제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말한 것처럼 비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비극적인 성격이 있어요. 비현실적이다라는 걸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거 한자어로 하면 전기성이라고 하거든요. 전기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아이고 한자 이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던가? 해서 자,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전할 전자예요. 뭘 전하냐면 되게 어이구 기이한 내용. 에이, 한자 왜 써주냐면 이게 전기문 할 때 전기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기가 전기거든요. 약간 기이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 인간 세계를 벗어나서 용궁 그다음에 뭐 천상계 뭐 이런 것들 약간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남직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이 가진 이런 비현실적인 성격이 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비극적 성격이란 건 뭐냐면 다 새드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생규장전도 결국에는 남녀가 결국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품들도 다 죽어. 내가 예전에 주인공들이 많이 죽는 소설 얘기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까 그 남현부주지도 결국엔
영라대왕 후계가 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궁부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궁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현실 세계가 시들했는지 이제 다른 산속에 들어가서 자취를 없애고, 그다음 만복사저포기라고 해서 절에서 이 부처랑 저포놀이, 그러니까 바둑 장기놀이 같은 거 해가지고 예쁜 색시 하나 주세요 했는데 그 색시가 귀신이었는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귀신 돌아가니까 결국엔 그 남자도 씨름치고 앓혀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어쨌든 주인공들이 천상계로 가는 결론이 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는 뭐 이런 비극적인 성격을 주로 가집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금오신화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이 금오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 작가 김실습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오신화의 주인공들 보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잠깐만요. 네.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 이상과 현실 속에서 좀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 제자가인이라고 했잖아요. 다 제자가인이에요. 능력 있는 애들이에요. 이쁘고. 근데 이 능력을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조정이나 이런 데에서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해요. 김실습 자체도 5세 때 세종한테 발탁이 돼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랬던 인물이었던 만큼 굉장히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당시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 이 인물이 뜻을 펼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상은 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거든요. 이 금오신화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상을 어디서 추구하냐면 이 꿈을 통해서 현실적인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상,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환상과, 꿈, 그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이런 것처럼. 낭만적 환상을 통해서 추구를 해요, 이상을. 현실에서는 그거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도 이 현실과 이상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숨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생을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게 바로 이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우리가 현실과 초현실, 현실을 벗어나는 현실과 초현실로 보면 현실에 있던 이 주인공들이 결국엔 현실에서 뭘 맛보냐면 좌절을 맛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현실로 넘어가요. 죽든지 아니면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 이상과 이상을 추구하고 성공을 이룹니다. 여기서 이생계장전도 결국에는 좀 스포긴 하지만 여자가 죽거든요. 그 여인이 죽기 전에 그 귀신인 채로 이 남자랑 함께 살아요. 그게 뭐냐? 초현실 상황에서 이 여인과의 사랑을 이루는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이 이 작가의 삶과 많이 연결이 되고 작가 본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이 작품의 작가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했던 바 첫 번째, 작가가 누구인가, 작가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을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생과 사,
삶과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미 주제는 줬어요.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게 주제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파악할 거냐면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선생님이 여기다가 앞서서 이제 작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가가 글을 쓰기 때문에 작가적 맥락도 먼저 파악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거 파악하고요. 상호 텍스트성은 뒤에 퇴척전과 비교해서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겁니다. 이 활동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하면 이게 규자가 엿볼 규자거든요. 한자 좀 어렵지? 그 다음에 장은 이 담장할 때 그 장이에요. 담장. 그래서 담 너머를 엿본다는 얘기지. 이생이 담 너머를 엿봐요. 담 너머에 누가 있겠어요? 그치? 이 담 너머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이게 누구냐면 이게 최씨예요. 그러니까 이생이 담 너머로 최씨를 엿보는 거예요. 근데 담이라는 것이 어쨌든 당임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3번의 만남과 이별이 찾아와요. 구성을 보면 우리 책에는 앞부분 줄거리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우선 이생과 최씨가 첫 번째 만남을 해요.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이게 첫 만남.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려서 서로 막 담 너머로 막 편지 주고받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뭐 나도 좋아, 너도 나 좋니? 막 이러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만남이었다고 하면 헤어짐이 있죠. 뭐 때문에? 이생의 아버지가 이 녀석 봐라. 딴짓을 안 해 하고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별이지. 첫 번째 이별. 왜냐면 이 당시의 배경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하면 우리는 유교적 가치관이 기본 바탕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근데 유교적 가치관 하에서 우리 TV로 사극 같은 거 보면 네 뭐 혼약자를 정했으니 몇 월 며칠에 결혼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첫날 밤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 둘은 자유연애를 했어요. 이제 얘네 뭐 한 거냐면 자유연애 한 거야. 만났는데 첫 만남인데 근데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지.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자유연애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날만 하죠.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보내버리니까 최씨는 당연히 상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근데 다행히 최씨 부모님이 가서 제발 우리 딸이 이렇게 병을 얻었으니 둘을 짝지어줍시다 하고 설득을 해서 혼례를 올려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에 결혼했어요, 얘네들. 엄청난 애들이야. 자,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죠. 헤어짐이 있고 또 세 번째 만남이 있고 세 번째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이 작품은 이 두 번째 헤어짐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헤어짐의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이 작품이나 아니면 이 금오신화 자체, 이 작품이 실린 그 소설집인 금오신화 자체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뒷부분이 그게 많아서 작품에서 이 뒷부분이 가장 핵심이니까 소설에서 그래서 실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이거 중지네? 끝난 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바탕이 됐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연애를 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이 자유연애를 하는 모습을 쓸 수 있다는 건 작가가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유연애를 할 수가 있어? 이 생각을 작가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소설 못 쓰겠죠. 여기에서는 이 작가의 진보적인 애정관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작가
요거가 어디 갔지? 우리가 여기서 작가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구나.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좀 쓰고. 여기서 우리가 작가의 빨간색으로 했는데 왜 이럴까? 진보적 애정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작품은 위기부터 시작해요. 신중년에 홍건적이 뭔지는 알죠? 고려 때 홍건적 내가 이거 조선시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나요? 다시 바꿉니다. 이거 홍건적 시대면 이제 신중년이면 고려시대 때죠. 근데 이제 고려 후기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작가라는 김지습은 조선시대 사람이라서 이 작품의 바탕이 되는 건 유교적 세계관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작가는 조선시대 사람이고 이 작품의 배경만 고려시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이 홍건적이 쳐들어오던 시대였다. 요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로 했는데 이 홍건적의 홍건적이 한 번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침범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적 배경으로 홍건적의 난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해서 임금은 피난가고 홍건적이 뭐 사람 죽이고 밭죽 잡아먹고 이런 횡포를 부렸다. 그래서 피난가고 이러는데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사고를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쫓아와서 이생은 달아났는데 최 씨는 잡혔어. 세상에. 아휴. 지키지 못했네. 그죠? 그래서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아서 법탈을 당하려고 하니까 최 씨는 당연히 이 유교적 세계관 하에 바탕이 된 김시습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조와 절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던 시기였습니다. 호규야, 이렇게 다정하게 물렀을 거야. 호랑이에게 물려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죽여 삼켜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야 이 일이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어찌 너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정절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요.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지. 네. 도적은 노아의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물러갔다는 소식 듣고 봤는데 이제 다 불타버린 후고 아내도 죽죠. 그러니까 슬프겠지. 아내도 지키지 못했고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작은 누각에 올라서 눈물을 훔치면서 탄식을 하는데 이게 다 한바탕 꿈만 같았대요. 이경쯤 돼서 그러니까 뭐 밤 9시부터 11시 사이 뭐 이렇게 나오죠? 어느 날이 저물었어. 이경쯤 돼서 달빛에 희미한 빛을 투하며 들보를 비추었는데 근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다. 꼭 이런 뭔가 빛이 비추면 새로운 뭔가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소설적 장치 같은 거지. 이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고 바로 누구였어요? 최 씨였어요. 최 씨 어떻게 됐었어?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 돌아왔다. 이게 뭐야? 전기적인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 비현실적이죠. 그러면 왜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를 썼을까? 죽음을 초월한 사랑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이런 게 나와야지. 최 씨는 죽어버렸어요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 죽음을 초월한 간절한 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최 씨가 살아 돌아온 것이기도 할 거고 정리를 조금 좀 쓰기 편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아휴, 또 말을 안 듣네. 안 만들고. 나 정리를 좀 하면, 자, 아이, 자, 여기다가, 아이고, 난리 났네. 자, 정리를 하면, 이승으로 돌아온 사건의 의미, 살아남아온 까닭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죽음을 초월한 간절한 사랑을 드러내려면, 죽음을 초월한 간절한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려면 최씨가 살아 돌아오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지내야 하니까 이런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씨의 환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 장치가 좀 필요하고요. 의도적인 장치지.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이 홍건덕의 난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예. 그 당시의 혼란한 현실, 전쟁이라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홍건덕의 난이 와서 죽고 뭔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래도 이 생사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한다. 우리는 이 전쟁이란 현실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까지 저항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도 보여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사건 자체, 죽은 최 씨가 돌아오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전기성을 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비현실성을 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면 저는 본디 안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을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다. 어떤 오로지 규문이라는 건 여자들이 거처하는 곳, 거기에 법도만 알았을 뿐 내가 집 밖의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에 이생이 담장안을 엿본 후에 내가 스스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또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쳐봐야 되겠다.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이 말은 네가 꼬셔서 연애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마음이 있어 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했다. 여기에서도 작가의 진보적인 애정관이 드러나죠. 이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여성의 태도 이런 데에서 보여줍니다.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휘장이라는 거 그 이생과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말이 여기 이러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함께 평생을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그러니까 불행. 이게 뭐냐? 아유, 또 정치네. 이 홍건적의 난이 생겨서 내가 죽게 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나 생각을 했겠느냐. 근데 나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들한테 몸 안 맡겼다. 나는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택했어. 여기서는 또 유교적인 규범, 지조와 절기를 중시하는 유교적 규범이 드러납니다.
육신이 뜯기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장진이랑 헤어진 후에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어. 집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기는 이제 혼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상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지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다. 자기 시신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가슴에 그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 굉장히 봉건적인 남자가 더 우선이고 여자는 지와 절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남녀 질서 부동법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그 시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애정관을 보여주었던 것 자체가 파격적인 거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도 지조와 절개에 대한 어떤 신념을 여기서 개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세계관이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길다고 하겠지? 여기서 잠깐 끊고요. 끝나고 이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한꺼번에 그 다음 시간 올리면 되겠네요.